2024년 3월 17일 새벽 3시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해안에서 18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평선 너머로 불빛 23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중국 선박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바다 밑에서 솟아오른 것처럼 갑자기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배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멈춰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스피커도 켜지 않았고 경고 방송도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포위만 당한 채 6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 마크. 한국 해군 헬기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이건 말레이시아 영해입니다. 한국과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입니다. 그런데 한국 헬기가 중국 선박 23척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에서 내린 사람의 첫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작업 재개하시죠. 작업이라니. 주변에 중국 무장 선박이 23척이나 있는데 작업을 하자고요. 저는 그날 밤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친 나라입니다. 둘째, 그 미친 짓이 통한다는 겁니다. 셋째, 중국은 한국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이름은 파이잘 빈 하산입니다. 브루나이 에너지부 기술 고문으로 32년을 일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해양공학 박사를 받았고 북해 유전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웬만한 건 다 봤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라기보다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K-팝이나 수출하는 나라, 삼성 핸드폰 만드는 나라,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해양 플랜트 업계에서 한국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미국,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 네 나라가 심해 개발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한국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 중국 앞에서 당당하게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바다에서요. 노르웨이도 손을 뗀 프로젝트에서요. 저는 처음에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동남아시아 정부들을 속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6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중국이 물러섰습니다. 미국이 놀랐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업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해낸 겁니다. 수심 2700m 해저에 300km 파이프라인을 깔았습니다. 중국 선박 100척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단 6개월 만에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저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요. 그리고 왜 한국만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요. 이야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 브루나이 정부는 극비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코드명은 사라왁 DB였습니다. 사라왁주 북동쪽 해역 수심 2700m 지점에 천연가스가 묻혀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시 탐사팀 부팀장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갓 돌아온 32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를 몰랐습니다. 탐사선 3척이 출항했습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3국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산만 7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첫 번째 시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조 8천억 입방미터, 예상치의 3배가 넘는 매장량이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4천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브루나이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45만 명의 작은 술탄국이죠. 이 가스전 하나면 향후 100년간 에너지 걱정이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리핀은 더 절박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이 발견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열광은 정확히 3주만 지속됐습니다. 2010년 9월 18일 새벽이었습니다. 탐사선 선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정체불명의 선박 12척이 접근 중이라고요. 저는 처음에 해적인 줄 알았습니다. 이 해역에 해적이 자주 출몰하거든요. 그런데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선박들이 가까워지자 선체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중국 해경이었습니다. 오성훈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중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영어 방송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역사적 수역이다. 모든 불법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퇴거하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역사적 수역이라니요. 이곳은 브루나이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명백히 브루나이 관할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바다입니다. 무슨 근거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까? 하지만 국제법 따위는 중국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국 선박 한 척이 우리 탐사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충돌 직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대포가 갑판을 강타했습니다. 장비가 쓸려나갔습니다. 선원들이 넘어졌습니다. 저도 난간에 부딪혀 갈비뼈 2대가 금이 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철수했습니다. 7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3주 만에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로요.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분해서 운 게 아닙니다. 무력해서 울었습니다. 우리 바다인데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우리 자원인데 손도 못 대봤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럽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세안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와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무서웠던 겁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핵무장 상임이사국,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그 앞에서 동남아시아 소국 3개 따위는 벌레만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걸요. 국제법이 아무리 우리 편이어도 총이 없으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요. 이후 10년간 우리는 5번 더 시도했습니다. 2012년에 미국 엑손모빌과 손잡았습니다. 중국 선박이 케이블을 절단했습니다. 2014년에 영국 BP가 참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영국 정부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2016년에 노르웨이 스타토일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노르웨이 대사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2018년에 프랑스 토탈이 검토했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포기했습니다. 2020년에 네덜란드 쉘이 마지막으로 도전했습니다. 탐사선이 출항도 하기 전에 철수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을 뿐인데요.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들이 줄줄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4천조 원짜리 가스전이 바다 밑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것인데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국을 이길 방법은 없다고 체념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4년 1월 어느 날 제 이메일함에 낯선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대우해양플랜트 해외사업본부였습니다. 제목은 사라왁 딥프로젝트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대우해양플랜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회사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한국이 심해 플랜트를 한다고요.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요. 저는 피식 웃으며 메일을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같은 메일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귀찮았지만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니터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첨부 파일에 담긴 내용이 제가 알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보여준 실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32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 해양 플랜트 시장 점유율 1위. 그 자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노르웨이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32년간 이 업계에 몸담았습니다. 북해 유전 개발에 참여했고 멕시코만 프로젝트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1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었다니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반잠수식 시추선 건조 한국. 세계 최초 부유식 LNG 생산 설비 개발 한국. 세계 최대 심해 생산 플랫폼 수주 한국. 브라질 심해 유전 개발 한국. 호주 가스전 프로젝트 한국. 아프리카 해양 플랜트 한국.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한국을 조선소나 운영하는 나라로만 알았습니다. 컨테이너선이나 뚝딱거리는 곳이라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심해 플랜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한국이 만든 구조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대우해양 플랜트 해외사업본부로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최진혁이라는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중국 문제 알고 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린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중국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중국을 알면서도 뛰어들겠다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브루나이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일주일 뒤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의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에서 아미르 부장이 왔습니다. 필리핀 해양자원청에서 산토스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브루나이 에너지부에서는 제가 대표로 나갔습니다. 3국이 모인 겁니다. 14년간 중국에 당하기만 한 세 나라가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혁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단단한 체격.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더 따라왔습니다. 한 명은 정장 차림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14년간 겪은 일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중국 해경의 방해 53건, 장비 파손 12건, 외교 압박 37건.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내부 기록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 매니저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6개월이면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미르 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난합니까? 이 규모 플랫폼은 최소 3년입니다. 그것도 방해 없이요. 최 매니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3년은 미국식 공정입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그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상세한 공정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투입 인력 2,600명, 3교대 24시간 작업, 선박 42척, 장비 230대. 숫자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핵심 모듈은 한국 거제도에서 사전 제작합니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산토스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 크기를 운반한다는 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만든 운반선이니까요. 저는 도면을 받아들었습니다. 공정표를 훑어봤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시간이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최 매니저 중국 대응은요? 이 계획 어디에도 중국 변수가 없습니다. 최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류에는 없습니다. 그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무모함도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엔지니어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봤고 허풍 떠는 사람도 봤습니다. 최진혁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지려 하고 있다는 걸요. 회의실을 나서며 최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한국이 이 일을 하려는 겁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최 매니저가 잠시 멈췄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동에서 막노동하셨습니다. 50년 전에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상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힘이 없어서 무시당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비웃음당했습니다. 그 기분을 압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상황 아닙니까? 자기 바다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50년 전에 저희가 받지 못한 도움을요. 그는 다시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됐습니다. 일 얘기나 합시다. 한 달 뒤에 첫 번째 선단이 도착합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이 단순한 건설 장비가 아니라는 걸요. 중국을 상대할 완벽한 전략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전략이 세계를 경악시킬 거라는 걸요. 한 달 뒤 브루나이 무아라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의 아미르 부장과 필리핀의 산토스 국장도 함께였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수평선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올까? 설마 이 위험한 바다에 진짜 뛰어들까? 그때 아미르 부장이 손가락으로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점이 보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둘이 됐고 셋이 됐습니다. 5분이 지나자 점이 10개가 넘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20개를 넘겼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배가 아니었습니다. 함대였습니다. 선두에 거대한 반잠수식 운반선이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건물 크기의 철골 구조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크레인선 자재 운반선 숙소선 보급선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아미르 부장이 세기 시작했습니다. 28, 29, 30.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7, 38, 42. 42척이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결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선단이 항구에 접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한국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고함 소리, 기계 소리,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최진혁 매니저가 선두 선박에서 내려왔습니다. 일정보다 이틀 빠릅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선단 규모가 대단하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차 선단이 보름 뒤에 도착합니다. 추가 인력 800명과 심해 장비입니다. 이미 눈앞의 규모도 압도적인데 더 온다고요. 최 매니저가 손짓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핵심 모듈을 보여드리죠. 우리는 선박에 올랐습니다. 갑판 위에 실린 구조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만 45m는 되어 보였습니다. 목을 꺾어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산토스 국장이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플랫폼 중앙 처리 시설입니다. 가스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핵심 설비죠. 한국 거제도에서 완성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은 현장에서 짓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방식은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철골을 세우고 용접하고 조립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기존 방식입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최 매니저가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핵심 모듈은 전부 한국에서 완성합니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레고 블록처럼요. 아미르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크기를 운반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 운반선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구조물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용접선이 깨끗했습니다. 도장도 완벽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한 티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됩니까? 70%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되뇌었습니다. 70%. 현장 작업 시간이 70% 줄어든다는 겁니다. 3년 걸릴 일을 6개월에 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최 매니저 기술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작업 시작하면 바로 들이닥칠 겁니다. 최 매니저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빠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속도가 무기입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대응하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드는 겁니다. 플랫폼이 완성되면 철거가 어렵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구조물을 부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정면 대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속도로 승부하려는 겁니다. 중국이 손쓰기 전에 끝내버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장에 상주하며 진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의 작업 방식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3교대로 돌아갔습니다. 8시간 일하고 16시간 쉬는 구조였습니다. 조명탑 36개가 현장을 비췄습니다. 밤에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24시간 내내 튀었습니다. 크레인이 쉬지 않고 철골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습니다. 숙소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형 선박 안에 1,300명이 생활했습니다. 에어컨, 샤워실, 식당, 운동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저 친구들 가족 사진 헬멧에 붙이고 다닙니다. 최 매니저가 작업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더 열심히 해요. 저는 가까이 있는 작업자를 봤습니다. 정말로 헬멧 안쪽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아내로 보이는 사람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공정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14% 달성. 예정보다 나흘 앞서 있었습니다. 2주일 뒤 29%. 목표의 2배 속도였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시작 3주째 되던 날, 브루나이 외교부에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국 관계를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 외교부에도 같은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외교전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기업 남중국해 불법 개발 참여, 영내 평화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 그리고 중국 해경 선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사진에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20척이 넘었습니다. 우리 현장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진영 매니저에게 긴급 연락했습니다. 중국 선박입니다. 20척 이상이 접근 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업 계속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 무장 선박이 20척입니다. 충돌하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면 지는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위성 화면에서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카메라에서는 용접 불꽃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코앞까지 왔는데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니. 이 사람들 정말 미친 건가? 아니면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는 건가? 저는 곧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저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2024년 4월 12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브루나이 에너지부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우리 플랫폼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3척이었습니다. 부채꼴 대형으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아미르 부장이 전화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이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산토스 국장도 연락해 왔습니다. 마닐라에서 긴급 회의 중입니다. 철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건가? 14년 전처럼 꼬리를 내리는 건가? 모니터 속 중국 선박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플랫폼까지 15km, 10km, 5km.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3km입니다. 속도 유지 중.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현장 카메라 화면을 봤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플랫폼 위에서 용접 불꽃이 여전히 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철골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선박이 코앞인데 한국인들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니면 배짱인지 무모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 선박이 2km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스피커에서 중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영어 방송이 나왔습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퇴거하라.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 이곳은 중국의 관할 수역이다. 익숙한 협박이었습니다. 14년 전에도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끝이구나. 한국도 결국 물러서겠지.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담당자가 소리쳤습니다. 남쪽에서 새로운 선박 접근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위성 화면 남쪽에서 점 2개가 나타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증원 부대인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선박이 아닙니다. 한국 해군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해군이라고요? 여기가 어딘데 한국 해군이 옵니까? 브루나이 해역입니다.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입니다. 자국 영해도 아닌 곳에 군함을 보내다니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숫자가 보였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강 전투함. 아시아 최고 성능의 수상 전투함이 우리 플랫폼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한국 구축함 두 척이 플랫폼과 중국 선박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 23척 앞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공격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2km가 3km가 됐습니다. 3km가 5km가 됐습니다. 23척의 중국 선박이 천천히 후퇴했습니다. 상황실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물러섰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전화했습니다. 최진혁 매니저가 받았습니다. 최 매니저, 한국 해군이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니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14년간 암흑 같았던 바다에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밀렸으니 다른 방법을 쓸 게 분명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사흘 뒤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수입 규제 검토, 한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 재심사, 한국 화장품 위생 검사 강화,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심해 강화, 한한령의 부활이었습니다. 2016년 사드 사태 때 썼던 방법 그대로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다. 역사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나라다. 중국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협박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경제 압박에 무릎 꿇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부에서요. 중국 젊은이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웨이보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베이징 대학 학생이 쓴 글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을 미워해야 하나?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1시간 만에 공유 10만, 3시간 만에 공유 100만.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BTS 음악 못 듣게 하려고. 한국 드라마 없으면 뭘 봐. 삼성 갤럭시 대신 뭘 쓰라고. 한국 화장품 대체할 게 어디 있어. 중국 당국이 글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크린샷이 돌아다녔고 비슷한 글이 수천 개씩 올라왔습니다. 웨이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해시태그가 떴습니다. 한국 건드리지 마라.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국민이 자국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최 매니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중국 내부 상황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편을 드네요. 최 매니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류입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류요,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30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문화를 수출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중국 젊은이들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때리려 하니까 중국 국민이 막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무기입니다. 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중국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이긴 겁니다. 30년간 쌓아온 소프트 파워가 방패가 된 겁니다. 일주일 뒤 중국 외교부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이 사라졌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중국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자국 국민 여론 때문에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요. K-팝과 반도체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강대국을 물러서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로 싸우는 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정률 52%. 목표 시간보다 열흘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물러선 틈을 타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카드가 모든 것을 뒤흔들 거라는 걸요. 중국이 물러선 건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한 게 아니라 전략을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초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어선단이었습니다. 해경이 아니라 민간 어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선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선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척이 20척이 됐습니다. 20척이 50척이 됐습니다. 50척이 100척을 넘겼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급 항로를 막았습니다. 브루나이에서 현장까지 오는 물자, 수송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속도를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충돌 위험을 만들어 우회하게 했습니다. 교묘한 방해 전술이었습니다. 군함을 보내면 국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민간 어선은 다릅니다. 그냥 조업하러 왔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물자 수송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보다 이틀씩, 3일씩 늦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자재가 부족해졌습니다. 식량도 문제였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공급이 끊겼습니다. 냉동식품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활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작업자들 얼굴에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최진혁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그도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재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지연됩니까? 현재로서는 2주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이 계속 늘어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둘러봤습니다. 작업자들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을 놓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젊은 작업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쓰고 철골 위에서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 누굽니까? 저는 최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준호입니다. 25살 거제도 출신이에요. 최 매니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대우해양 플랜트 용접공이었습니다. 이었다고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업 중 사고로요. 저는 이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바다 위에서요. 저 친구가 자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최 매니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신혼인 아내 두고 왔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플랫폼 완공되면 제일 먼저 태극기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영전에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저는 이준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검게 그을린 피부.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2600명이나 이 바다에 있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 바다 위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최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국 어선 문제요. 최 매니저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왜 한국에서 핵심 모듈을 미리 만들어 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보급이 끊겨도 조립은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배급을 줄이겠습니다. 자재가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선에서 묵었습니다. 새벽 2시에 잠이 깼습니다.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플랫폼에서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새벽 2시에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문득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힘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14년간 무시당한 우리를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구나. 사흘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페트로나스의 아미르 부장이 정부를 설득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초계함 4척이 보급 항로에 배치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을 밀어냈습니다. 필리핀도 합류했습니다. 순찰선 2척을 보냈습니다. 브루나이 해군도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 3나라가 처음으로 힘을 합친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용기에 자극받은 거였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보급선이 다시 제때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가 들어왔습니다. 자재 수급도 정상화됐습니다. 현장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공정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0%, 70%, 80% 목표 일정을 따라잡았습니다. 2024년 7월 말 공정률 92%를 기록했습니다. 플랫폼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높이 127m, 축구장 3개 크기의 작업 공간, 가스 처리 시설, 발전소, 통제탑, 숙소동까지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첫 가스 점화만 남았습니다. 그게 성공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6개월간의 사투가 결실을 맺는 순간, 14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 우리 바다를 되찾는구나.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화 예정일 3일 전, 최진혁 매니저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중국이 움직입니다. 이번엔 해경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뭡니까? 군함입니다. 중국 해군 구축함 4척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해경이 아니라 해군이라고요.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정규 군함을 보낸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해경 선박은 경찰입니다. 하지만 군함은 군대입니다.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모든 걸 걸고 나온 겁니다. 플랫폼 완공을 막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중국 군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화까지 3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구축함 4척. 위성 화면에서 점 4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브루나이 상황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아미르 부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필리핀 산토스 국장도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해경과 군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해경은 경찰 행위입니다. 하지만 군함 투입은 군사 행동입니다. 자칫하면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도박을 건 겁니다. 플랫폼 완공 직전에 모든 걸 뒤엎으려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 연락했습니다. 최진혁 매니저가 받았습니다. 상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엔 군함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업 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점화 일정을 앞당기겠습니다. 3일 뒤가 아니라 이틀 뒤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중국 군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리 400km, 시속 30노트로 접근 중. 이틀 뒤면 현장에 도착합니다. 한국은 중국 군함이 오기 전에 점화를 끝내려는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례 없는 강행군이 시작됐습니다. 3교대가 2교대로 바뀌었습니다. 8시간 근무가 12시간 근무로 늘어났습니다. 휴식 시간을 줄였습니다. 식사도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 2600명 전원이 총동원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직접 공구를 들었습니다. 관리직도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최진혁 매니저도 용접 마스크를 썼습니다. 신분 고하 없이 모두가 일했습니다. 저는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불꽃이 쉬지 않고 튀었습니다. 크레인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공정률이 시간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93%, 95%, 97%. 그리고 중국 군함도 계속 다가왔습니다. 거리 300km, 200km, 150km. 숨막히는 경주였습니다. 누가 먼저 목표에 도달하느냐? 한국의 점화가 먼저냐? 중국의 군함이 먼저냐? 점화 예정 시간 12시간 전. 공정률 99%를 찍었습니다. 최종 점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군함은 50km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6시간 뒤면 도착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무전을 들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긴박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바다 위에 솟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127m 높이의 인공섬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말레이시아 국기, 브루나이 국기, 필리핀 국기. 4개의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맸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최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제 시간에 오셨습니다. 점화 준비됐습니까? 네,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점화까지 2시간. 중국 군함 도착까지 4시간. 아슬아슬했습니다. 우리는 통제탑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부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각종 수치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 최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가스 압력 정상, 배관 상태 정상, 점화 시스템 대기 중입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1시간 뒤 점화 시작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플랫폼 한쪽에 거대한 굴뚝이 솟아 있었습니다. 플레어 스택이었습니다. 저 굴뚝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50분, 40분, 30분. 위성 화면에서 중국 군함이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 30km, 25km. 점화 10분 전. 중국 군함이 20km 앞까지 왔습니다. 레이더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제발 시간 안에 되게 해주세요. 점화 5분 전. 최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작업자 주목 5분 뒤 첫 가스 점화 시작합니다. 플랫폼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든 작업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플레어 스택을 바라봤습니다. 1분 전. 30초. 20초. 10초. 98765431. 점화. 엔지니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1초. 2초. 3초. 플레어 스택 꼭대기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주황빛 불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됐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성공입니다.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통제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얼싸안았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의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14년입니다. 14년 동안 꿈꿔왔던 광경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손을 뗐습니다. 중국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최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군함 정지했습니다. 거리 15km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중국 군함 4척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늦었기 때문입니다. 가스가 이미 점화됐습니다. 플랫폼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공격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동 중인 시설을 파괴하는 건 테러 행위나 마찬가지니까요. 중국은 한 발 늦은 겁니다. 한국의 속도에 진 겁니다. 저는 플레어 스택을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하늘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단순한 가스 연소가 아니었습니다. 14년간의 서름이 타오르는 거였습니다. 중국에 짓밟혔던 자존심이 타오르는 거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세 나라의 희망이 타오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점화 성공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브루나이 반다르 스리브가완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땡큐 코리아. 그 함성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남중국 해심의 가스전 첫 생산 성공. 한국 기술력 6개월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정상 공동 축하 성명 발표. 3,800만 명이 생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도 언급을 피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비웃던 한국이 해냈으니까요. 불가능하다고 조롱하던 일을 6개월 만에 끝냈으니까요. 일주일 뒤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국 해양섭 유총공사 부사장 천하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항의를 하려나? 협박을 하려나? 축하드립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플랫폼 완공 축하드립니다. 6개월 만에 해내셨더군요. 천하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비난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 기술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말 못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중국도 인정했습니다. 비웃던 중국이, 조롱하던 중국이, 위협하던 중국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브루나이 해안마을 세리아를 찾았습니다.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14년 전 첫 탐사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마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플랫폼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발전한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14년 전 마을 설명회에서 만났던 어부였습니다. 그때 그가 물었던 질문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 가스가 나옵니까? 우리 마을도 잘 살게 됩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었습니다. 5년 안에 생산을 시작할 겁니다. 14년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어 압둘라의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목조 가옥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압둘라 씨 기억하십니까? 14년 전에 왔던 사람입니다. 노인이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 당신 그때 그 사람 가스 나온다고 했던. 네, 저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14년이나 걸렸습니다. 압둘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6개월이요. 한국 사람들이 6개월 만에 해냈소. 그가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벽에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플랫폼 사진이 크게 실린 기사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매일 봅니다. 매일. 압둘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50년 만이요. 50년 만에 우리 바다에서 당당하게 고기 잡소.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 배들이 안 옵니까? 안 오. 예전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는데 지금은 안 와요. 플랫폼 생기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손자랑 바다 나갔소. 중국 배 하나 안 보이요. 마음 편하게 금을 던지고 마음 편하게 돌아왔소.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주시오. 브루나이 시골 어부가 매일 기도한다고, 한국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한국 사람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저는 브루나이 에너지부 기술 고문 파이잘 빈 하산입니다. 32년간 해양 플랜트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본 것은 제 인생 최고의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K-팝이나 유명한 나라, 삼성 핸드폰 만드는 나라,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해양 플랜트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중국도 못한 일을 6개월 만에 해낸 나라였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강대국을 물러서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진혁 매니저를 기억합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한 그 한국인. 왜 이 위험한 프로젝트를 맡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동에서 막노동했습니다. 힘없고 기술 없던 시절에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이준호라는 25살 용접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산업재해로 잃고도 이 바다에 자원해왔습니다. 신혼인 아내를 두고 6개월을 버텼습니다. 플랫폼 꼭대기에 태극기를 올린 것도 그였습니다. 2600명의 한국 작업자들을 기억합니다. 24시간 3교대. 중국 군함의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헬멧에 붙이고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여러분의 문화가 강대국도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14년 동안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 이웃들도 모두 중국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왔습니다. 한국만 왔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왔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3조 8천억 입방미터의 가스가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희망. 강대국의 횡포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를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낸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이기는 법을 아는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나라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남쪽 바다에는 플랫폼이 서 있을 겁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있겠죠.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겠죠. 6개월 전만 해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걸.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힘이 아니라 신뢰가 진짜 무기라는 걸.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한국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브루나이 시골 어부 압둘라처럼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